거의 90년대 근무를 하신 거네요? 94년도, 5년도, 6년, 94, 5, 6 거기 있었고. 그래도 오래 근무하셨으니까 나름 좀 자부심도 있으시겠네요? 회사의 자부심을 가지고 오랜 시간. 근데 요즘은 또 어떠세요? 요즘에 벌어지는 언론에서 나오는 그런 이야기들이나 이런 걸 보면 좀 슬프죠. 슬프고 어쩌다가 우리 회사가 이렇게 됐나라는 생각도 많이 들고. 근데 갑자기 이렇게 된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요즘에 조짐은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진짜 빠른 속도로 지금 표면으로 확 드러나는 것 같아서 저는 정말 한 몇 년 전까지는 야, 이대로 다니다가 내가 회사를 나가면 회사 쪽으로 아침 저녁으로 일어나서 절 3번씩 한다 그랬어요. 진짜 한 30년이라는 세월 동안 제가 이뤄놓은 걸 전부 기반이 되어준 회사예요. 정말 훌륭한 스승들, 정말 제가 인생 살면서 많은 것들을 배운 회사예요. 정말 회사 안에 있는 어떤 시스템이나 일하는 방법이나 뭐 사람을 대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다 회사를 통해서 배웠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부모님 이상의 어떤 그런 가르침들을 받아왔던 회사이기 때문에 세상에 더없이 고마운 회사죠. 여기 나오는데 굉장히 부담스러워하세요. 그렇게 결심하신 이유가 따로 있나요, 근데? 지금 최근에 있는 사태를 보면 이건 제가 알고 있던 삼성전자가 아니지 않나. 내가 예전에 그렇게 자랑스러워했고 내가 어디 가서 삼성 다닙니다 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지금의 그런 모습의 회사인가? 라는 걸 생각을 해봤을 때 이건 좀 아니지 않나? 그러면 거의 25에서 30년 이건희 전 회장님 때부터 네. 그때랑 현재를 비교를 하면 좀 조직 문화가 좀 어떻게 바뀌었다고 느껴지세요? 결론부터 말하면은 그때의 주가 부가 되고 그때의 부가 주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 부가 완전히 바뀐 것 같아요. 그때 주는 어떤 거였어요? 그때의 주는 진짜 기술 있는 회사. 우리 가슴을 두근두근거리게 했던 거는 세계 최고의 회사. 최고를 향해서 나가는 회사. 그리고 반도체 그러면 삼성. 그럼 메모리 세계 1등 뭐 맨날 뉴스 기사 나오고 하니까 정말 가슴 벅찼던 시기였거든요. 난 그런 회사에 다녀. 내가 다니는 회사는 이런 회사야. 뭐 진짜 반도체 반자도 모르는 친구들 만나면 무슨 회사 다녀? 그럼 너 터미네이터 봤어? 반도체 나오지? 그런 거 만들어.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회사를 자부심을 가지고 다녔어요. 최근에는 진짜 최근 한 1년 사이에는 뭐 실적이 안 좋아서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어디 가서 명함 꺼내기가 좀 쑥스러워요. 친척들한테 전화 와서 하는 이야기가 저희 회사 걱정을 그렇게 많이 하세요. 제가 뭐 바로 뭐 회장님 옆에서 근무하시는 걸로 착각을 하고 계신 건지 모르겠는데 뭐 이런 이야기도 해드려라 뭐 이야기를 하세요. 그런데 뭐 어떻게 저분들한테 내가 이런 고민을 하게끔 만드는 회사에 다니게 됐나라는 자괴감이 조금씩 들죠. 어떨 땐. 과거의 부는 어떤 거였나요? 과거의 부는 뭐 선물, 복지, 뭐 버스, 식사 뭐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뭐 회식 하는 것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부였죠. 그러니까 저 회사는 세계 최고의 기술 회사다 보니까 음식도 잘 나와. 뭐 다 버스도 어마어마해. 회사 안에 뭐 체육관도 있고 뭐 목욕탕도 있고 뭐 락카가 어마어마하게 이랬어요. 화법이 그렇다라는 거죠. 세계 최고의 회사다 보니까 복지도 정말 대단해 라는 회사였는데 극단적으로 지금 최근에 일을 놓고 보면 버스 어마어마하게 다니고 밥 진짜 잘 나오고 뭐 회사에 병원도 있고 수영장도 있고 뭐 운동 다 있어. 그러고 나서는 다음에 그래서 세계 최고의 기술을 뽑아내는 것 같아 라는 이야기까지가 안 나오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게 장기적으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인사정책의 실패 아닌가? 인재상이 무너진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과거의 인재상과 현재 인재상이 어떻게 다르다고 보세요? 제가 처음 들어왔을 때 이제 여러 가지 그 훈령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삼성 인재상 해가지고 뭐 쭉 있었거든요. 뭐 모든 걸 수치화해라. 뭐 물면 끝장을 볼 때까지 뭐 빼지 마라. 뭐 그런 이야기들도 있었고 기술인이 되기 위한 어떤 것들이 다 존재를 했었어요. 그 훈령들이 지금도 있을 겁니다. 근데 지금 제가 기억을 못할 정도로 다 잊혀졌거든요. 현장에서 그거 중심으로 설명을 해주거나 그렇게 하는 건 아마 신입사원 교육 때 한 번뿐일 거예요. 모든 걸 수치화해라. 정말 뭐 하나 나오는데 보고서를 한 장 쓰는데 정말 혼났던 게 뭐냐면 그런 일들이 많아요. 다수 있습니다. 이렇게 했으면 혼났어요. 다수 몇 건, 많이 몇 개, 많이의 기준, 네 판단 기준이 뭔데? 한 개가 많은 거야, 세 개가 많은 거야. 이런 식의 챌린지를 많이 받았거든요. 요즘은 안 그렇다. 요즘은 그런 것들에 대한 챌린지가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많이 없어지고 기술자들은 기술자들의 언어들이 있거든요. 근데 어느 시점에서부턴가 한 2010년 넘어서고 나서부터는 10년 중반 이후부터 한 15년 이때쯤부터는 현업의 보고서를 못 쓰고 있는 느낌이에요. 기술이 있으면 그 기술을 가지고 어떤 보고서를 개진하고 숫자들을 나열하고 그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이걸 자꾸 일반화하는데 자꾸 보고서들이 초점이 맞춰지거든요. 그러니까 유치원생이 읽어도 읽기 쉽겠어. 이렇게 써요. 물론 좋은 취지죠. 그래야 진짜 보고서죠. 근데 우리는 지금 뉴스 방송하는 거 아니잖아요. 회사에 있는 특정한 분들이 그걸 보고를 받고 그 기술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보고서인데 그걸 뉴스 쓰듯이 쓰면 그게 무슨 기술 보고서예요. 그냥 주간 잡지지. 실제로 이제 미국을 보면 뭐 엔비디아라던가 AMD라던가 이런 데는 실제 엔지니어들이 CEO로 있는 경우도 많은데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쉬움이 있다고 느껴지시는 건가요? 네. 그래서 저번에 누가 어디 언론에서 봤는데 엔지니어들이 어려운 보고서를 못 쓴다. 그러니까 기술적인 보고서나 신기술에 대한 보고서를 못 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저는 10분 이해를 합니다. 그걸 보고서를 쓰려면 주석을 다 달고 뭘 되게 쉽게 풀어 써야 되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그런 보고서를 기피하게 되죠. 시간이 많이 투자하게 되고 내가 지금 뭐 하는 건가라는 생각도 하게 되고. 그러면 2010년도부터 삼성 위기론을 내부자로서는 어느 정도 느끼고 계셨던 거네요? 2010년 이전에는 이거 이렇게 가면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은 있었어요. 아주 개인적인 판단이고 개인적인 주변에서 일어난 사례라서 뭐 이게 정답이다라는 이야기를 못 하겠지만 사람을 움직이는 용병술에서 큰 키워드가 뭐였냐면 멀티플레이어였어요. 좀 제가 생각하기엔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은 게 그게 그냥 그래 운동을 하면서 멀티플레이어는 되는데 이게 경영이나 인재를 운영하는 데까지 침투를 할 내용이었나? 라는 생각은 안 드는데 그게 실제로 일어났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떤 친구가 어떤 설비를 잘 하면 그 설비뿐만 아니라 그 공정에 관련돼 있는 다른 설비들도 뭐 두루 섭렵하는 그런 게 됐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사람이라는 게 기억력이나 자기 포텐셜에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 한계가 있으면 결국엔 다른 걸 좀 더 하게 되려면 결국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깊은 포텐셜에서 나눠서 쪼개서 분산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 순간에 기술 깊이가 낮아졌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그 무렵에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막 기술에 대해서 이제 눈을 뜨고 선배들이 앞에서 야 이거야 하면은 뒤에서 이제 쫓아가면서 그렇지 이해하고 후배들한테 이제 기술들을 알려주고 이해시키고 하는 단계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 시절에는 정말 뭐 이거 제 자랑은 아닙니다만 설비 납품업체나 이런 회사들이 저희 회사 들어오면 어느 부서 하나 차이 없이 박살나고 나갔습니다. 진짜 들어와서 꼬치꼬치 캐묻고 따지고 이 사고가 이 불량이 왜 일어났나에 대해서 저희 주도적으로 회의를 하고 완전히 박살을 내서 보냈어요. 물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요즘. 그 과정에서 저희는 상당한 희열을 많이 느끼거든요. 기술자로서 야 내가 이만큼의 위치에 올랐어. 내가 이만큼 성장했어. 그리고 그렇게 박살내면 또 얼마나 마음이 저기해요. 다음에 또 볼 사람들인데. 그러면 또 술 한잔하고 또 이런저런 이야기도 하고 그러면서 풀고 다음에 봅시다 하면 또 돌아가면 또 그 기술자들은 그 기술자들 나름대로 박살났으니까 좋든 싫든 간에 뭐라도 한단 말이죠. 그러면서 밀고 땡기고 하는 그런 어떤 힘들지만 선순환 체계라는 것들이 기술력으로 존재를 했는데 느낌상으로는 한 2010년이 넘어가면서부터 그런 업무 스타일은 옛날 업무 스타일 배제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등한시하는 그런 그때 심폐소생술을 해서 그걸 좀 살려냈더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지금도 많이 하는데 좀 그런 부분들에서 아쉬움이 많죠. 그러면 이제 내부 현업자 입장에서 SK하이닉스가 차세대 메모리 HBM 패권을 잡았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요거는 또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성공했구나. 내부적으로는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합니다. 사실은 그게 아니라고 하이닉스에 대해서는 이야기는 하는데 저희 회사에서도 저희 쪽에 인원이 그쪽으로 옮겨갔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요. 최고 탑층에서 판다미스 한 거다 저건. 판다미스 한 거다. 저건 돌이킬 수 없는 부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아주 뼈 아프게 생각하죠. 정말 뼈 아프게 생각하고 부러워하고 그런 분위기들이 많습니다. HBM이 한번 개발이 중단됐었잖아요. 네. 그게 타격이 컸을까요? 타격이 컸죠.
타격이 컸다라고 지금 와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예전에는 무슨 제품을 개발하고 신제품을 내놓고 우리가 제품을 개발하면 우리 이런 것도 하고 있어요, 저런 것도 하고 있어요 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그런 것에 대한 토의나 그런 것에 대한 미래 비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품에 대한 미래 비전이나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는 분위기들이 점점 자라왔던 거예요. 그러면은 HBM이라는 게 그걸 없앤다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그거 없애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러이러한 가능성도 있고 하는, 회사 안에서 그런 저지선들이 있었어야 되는데 조용히 사장된다라는 것 자체가 좀 보면 이게 결국에는 근본부터 무언가가 다들 공무원 마인드로 접어들었구나라는 게 많이 느끼죠. 그럼 얼마 전에 그 동아일보 어떤 느낌을 좀 받으셨어요? 보고서가 어떻게 변해가는지에 대한 그 촌극을 적어 놓은 것 같은데,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어느 정도 이해는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좀 과장된 부분이 없잖아 있긴 한데 분명히 그런 기류는 존재를 해요. 엔지니어들이 어려운 보고서나 기술적인 보고서에 깊이 있는 보고서들을 쓰기가 어려워졌다라는 게 그런 부분들에서 아마 단적으로 좋은 말, 자극적이지 않은 말로 순화가 된다거나, 아니면은 여러 부서들 간의 관계, 또 임원들 간의 관계, 아니면은 상급자나 뭐 어떤 그런 스탠스의 관계, 성격이나 뭐 이런 부분들을 다 고려를 해서 보고서를 작성을 하다 보니 핵심보다는 부차적인 내용이나 표현에 신경을 많이 쓰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갖다 붙이는 내용들이 있고, 어느 순간에는 그게 본질을 압도하는 상황들도 생기는 거죠. 좀 받아들여야 되는 내용이 아닌가, 우리의 현실이 이렇다라는 거에 대해서 좀 냉정하게 좀 인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재무라인이 지금 회사 내부에선 좀 그런 저기가 있죠. 그런 분위기는 있습니다. 그리고 분위기가 그쪽으로 쏠려 있는 거는 맞아요. 그리고 지금 그걸 다시 역전하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는데, 그게 그동안 오랜 동안 이렇게 자리를 잡아왔기 때문에 바꾸는 게 한순간에 쉽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분명히 재무라인 쪽, 경영관리 쪽, 이런 쪽이 좀 보면 아무래도 회사 내에서 엔지니어들이나 현업에 있는 담당자들끼리 하는 이야기는 그거죠. 힘 있는 부서. 우리가 다 이렇게 해도 당신네들이 결정을 해줘야 하는 그런 부서라는 인식이 강한데,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뭐 현업에서는 아무래도 그런 쪽 눈치를 볼 수밖에 없죠. 최근에 뭐 인터넷 등지 커뮤니티에 그런 글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예전에 삼성전자 이런 갤럭시 탭 같은 것들은 얘네들 원가 절감 안 하고 좋은 거 최고의 제품을 써가지고 최고의 경험을 사용자들한테 준다라는 느낌이었는데, 요즘에 원가 절감 자꾸 하고 있다. 특히 최신 칩이 나오기 일주일 전에 빠르게 공개를 함으로써 이제 저렴한 칩을 꽂았다, 이런 비판들이 되게 억세던데. 제조업을 하고 양산을 하는 업체 입장에서 원가 절감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게 숙명입니다. 원가 절감을 안 하면 비싼 제품을 비싸게 공급하는 수밖에 없는데, 구매자들이 원하는 방향은 아니죠. 근데 원가 절감을 할 만한 데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서 자꾸 타협을 보는 거는 저도 분명히 방향이 잘못됐다라고 봐요. 그리고 어떤 제품을 내는 타이밍이나 부품들의 시장 동향을 살펴서 제품을 발매하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미스를 하는 부분은 제가 생각해도 좀 실기인 것 같고, 운영하는 요령이나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예전에 비해서 좀 많이 좀 둔해지지 않았나. 사람들이 이제 엑시노스 하면 잘 안 믿는 경향들이 많이 짙어졌어요. 언제부터 갑자기 엑시노스가 이제 스냅드래곤, 물론 스냅드래곤이랑 애플 H이 더 좋긴 했지만 이렇게 격차가 크게 벌어졌다고 보시는 걸까요? 그 GOS 사고 이후부터 그런 것 같아요. 그 이후부터는 확실히, 그다음부터는 회사 내에 있는 사람들도 엑시노스 되겠나? 뭐 이런 분위기가 팽배해 있기 때문에 확실히 분기점, 그전에도 뭐 이렇게 후발주자, 치고 올라오고 있는 제품이라는 느낌이 강했잖아요. 근데 그 사건 이후로는 엑시노스에 대한 불신은 회사 내부에서도 상당히 커졌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이제 고노현 회장님께서 초격차 이런 거를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최근에 뉴스를 보면 삼성전자가 TSMC한테 초격차를 당했다라는 삼성 파운드리 3나노 GA 같은 것들이 수율이 많이 안 나오고 있다, 이런 건 어떻게 바라보세요? 사실은 수율의 삼성전자였거든요, 옛날에는. 뭐 메모리하고 파운드리가 같을 수는 없겠습니다만, 반도체라는 입장에서 봤을 때 사실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수율 풀리 워킹 넷 따위도 나오고 하던 그런 때였으니까요. 근데 지금 이야기 들어보면 나온다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참담하죠. GOS 공정 이슈 터지고 난 다음에 그 제품이 그대로 TSMC로 넘어가고 난 다음에 전성비나 뭐 여러 가지로 제품이 개선이 됐다라는 이야기가 들리면 굴욕적이죠.
지금은 필드에서 뛰는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런 뉴스들을 보면 한숨이 나오는데 오죽하겠습니까? 막상 거기 다 직접 관여되어 있는 개발진이나 연구진들의 그 낙담은 더 어마어마할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느끼시기에 삼성전자 가장 큰 장점을 꼽으면 그래도 뭐가 있을까요? 제가 여기 오기 전까지도 지금 우리에게 남은 장점이 뭘까를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면서 왔는데요. 그 고민을 하다 왔어요. 우리가 지금 남아있는 장점, 강점 뭐가 있을까? 진짜 지금은 다시 돌아가서 깡다구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진짜 똘똘 뭉쳐서 뭐 하나 구심점을 잡고 앞으로 나가는 힘? 그리고 일단은 인력이나 그리고 체인들이 일단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기반으로 구축되어 있는 체인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인프라나 이런 것들을 비교적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는 나름 빠른 어떤 대응이나 뭐 지금 좀 자조 섞인 이야기지만 이미 후발주자로 지금 좀 낙인이 찍혀가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예전처럼 훅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저력은 분명히 가지고 있다라고 봐요. 저번에도 뭐 콘텐츠를 통해서 소개를 해주셨던 어떤 미래지향적인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분명히 많이 축적되고 있기는 있습니다. 근데 과연 그런 우수한 기술력이나 이런 인프라들을 제대로 사용을 해서 결국에 플레이어는 삼성전자잖아요. 삼성전자의 공장에서 뛰는 사람들이 양산의 삼성전자가 폭발적으로 밀고 나갈 수 있는 결국 선수가 안 뛰면 발휘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그 선수들이 그 텃밭이 과연 그런 기술들을 받아서 가치를 창조해낼 수 있는 환경이냐를 생각을 해봤을 때는 솔직히 좀 무섭습니다. 아예 얘가 뛸 생각을 안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걱정이 많이 되는. 그래도 전영현 부회장님께서 인적 쇄신을 외치셨잖아요. 좀 바뀔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저도 그 기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조기 인사도 한다라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많이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이미 밖에서도 그 부분에 방점을 많이 찍어놓고 주식하시는 분들도 11월 달에 인사하는 거 봐서 그 사람들이 기술진이면 주식을 사고 경영진이 그대로 가면 팔라는데? 뭐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 밖에서도 이미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 내부적으로 이미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실 거고요. 저도 기대가 많이 되는 부분이고 정말 하나 물고 밤새도록 고민하는 그런 문화들이 다시 피어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진짜 바람하지 않습니다. 삼성전자가 요거만큼은 최대한 고쳐야 된다 싶은 부분들이 있을까요? 인재상. 저는 길게 보고 인재상부터 다시 재정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반도체 인재상이라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주부가 바뀌었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주부가 바뀌었는데 바뀐 주부를 다시 돌려놓고 필요한 인재상에 대해서 재정립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술의 삼성. 기술에서 근간에 결국에 사람이 있는 거거든요. 진짜 개발실의 그 초고급 인력부터 시작해서 저 바닥에 있는 친구들까지 이끌어 나간다라고 칭해지는 사람들이 그런 정신들로 좀 무장이 되고 또 그런 것들에 대해서 회사는 정말 파격적인 대우들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좀 부족했었어요. 파격적인 대우라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뭐 예전에는 시쳇말로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뭐 임원들이 어떤 목표가 주어지고 어떤 프로젝트가 달성이 됐을 때 3대를 보장해준다라는 이야기 있었어요. 아들부터 시작해서 손자까지 인생 책임져 준다라는 이야기 있을 정도로 된 거가 파격적이었거든요. 그 성과에 대한 보상을 확실히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누군가 성과를 냈다라면 그 성과에 대해서는 진짜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수 있을 정도의 뭘 해줘야 되는데 좀 그렇습니다. 누가 뭐 100억짜리 현장 개선 활동을 해가지고 성공을 하고 뭐 10억짜리, 20억짜리를 해도 그 사람 받아가는 거 월급에 다음 곡과 뭐 이 정도거든요. 그걸 보고 무슨 동기부여가 되겠어요. 지금 삼성전자 주식 갖고 계세요? 네, 가지고 있습니다. 계속 갖고 가실 건가요? 저는 가져갈 겁니다. 그래도 저는 믿습니다. 언젠가는 다시 회사가 예전의 모습을 되찾을 거라고 바라고 뭐 아직까지도 미래는 어둡진 않다. 발달하고는 이야기 못하겠지만 어둡진 않다. 그리고 빨리 인사 이쪽에서 정신 차려야 된다. 그 인사에 그렇게 문제가 많나요? 인사가 만사잖아요, 사실. 인사가 만사인데 인재를 찾아내는 데 있어서 진짜 밥 잘 나와요, 버스 잘 다녀요, 뭐 많이 쉬어요, 쉴 때 눈치 안 보고 쉬어요, 이런 거에 다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당연히 좋죠. 고용돼서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얼마나 큰 혜택이에요. 밥 걱정 안 해도 되지, 출퇴근 걱정 안 해도 되지, 가족들이랑 놀러 가고 싶을 때 해외여행 휴가 내고 다 가면 되지.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아까 초입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기술력이 어마어마한 회사에 다니는 자랑스러운 우리 회사는 이런 것도 해 라는 것과 이런 거 해주는데 기술력이 별 볼 일 없어 라는 회사는 완전히 다른 회사거든요. 비전을 제시를 해야 된다고 봐요.
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저 탑급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비전들에 대해서 좀 무리하지만 우린 이런 일에 도전을 할 거야. 그리고 네가 해줘야 될 역할은 이러이러한 것들이고 우리는 지금 요번에 직원들 뽑을 때 이러이러한 비전을 달성한 사람들을 뽑고 있어. 회사 내에 어딜 가서 물어보더라. 당신이 무슨 일 하고 있습니까? 뭐 우리 세계 최고의 반도체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의 기억을 우리가 담당하고 있는 겁니다. 챗GPT 누구 때문에 돌아가요? 우리 때문에 돌아가요. 이런 자부심들이 생겨나야 되는 회사의 비전을 제시를 하고 그런 것들로 젊은 친구들의 가슴을 끓게 해서 모이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그쵸. 일론 머스크가 스페이스X 창업할 때 그 스탠포드라던가 이런 명문대 1등들만 뽑으면서 당연히 걔네들은 더 좋은 스타트업이 아니라 더 좋은 대기업에 가려고 할 텐데 나는 화성 보낼 거야 이런 비전을 가지고 가슴을 끓게 만들어서 데려왔다고 하잖아요. 그런 게 필요한 시점이라는 네, 말씀일까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회사는 이렇게 대단한 회사야. 지금 대단하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야, 우리 할 거야. 저거 할 거고 이것도 있고 우리 이런 기술도 가지고 있고 이런 기술 고도하면 미래는 어떻게 바뀔 거고 청년들의 가슴을 끓게 해서 아 내가 저 회사에 들어가면 요즘 MZ세대들이 뭐 되게 야같다 뭐 이렇다고 하는데 제가 만나본 MZ들의 특징이 뭐냐면 인정받고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어 해요. 그러면 그 부분을 자극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인사정책이나 인재들을 뽑는 데서 너무 막 그런 쪽에만 니네 원하는 거 다 해줄게 라고 하니까 지금 밖에서 진짜 우리 회사 사업장 보고 이야기하는 정말 치욕스러운 이야기가 삼성 유치원이라는 이야기하고 거기 있는 직원들 산무원이라는 이야기하고 이게 다 2000년대 초반부터 그런 식으로 해서 밥 잘 나와요 버스 잘 나와요 이거 해가지고 지금 온 거거든요. 근데 그동안에 그렇게 회사가 변해가고 비전이 없고 그런 복지들로 우리 회사를 홍보가 되게끔 놔둔 인사에 저는 큰 패착이 있다고 봅니다. 저는. 예전에 우리가 엔지니어들을 양성을 했을 때 정말 현업에서 제가 엔지니어로 재직을 할 때 피 끓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정말 힘들었지만 나한테 뼈가 되고 자산이 됐던 거는 엄한 선배도 있었지만 예전에 정말 세미나 이런 거 많이 했었어요. 기술 세미나 아니면은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너무 브로드하게 해요. 8D 뭐 분석 체계 뭐 이런 것들이 생기고 난 다음에는 사실 이 8D 분석을 시작하고 나면 여기는 관계 부서들이 모두 모이고 그룹장, 파트장들이 다 모입니다. 정작 그 실무에 대해서 알고 있는 친구들이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는 필드가 아니에요. 이건 그냥 어떻게 보면 답 정해져 있고 결국에는 이건 야 사람이 문제야 라는 아름다운 그 결론이 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문제면 사람을 바꾸거나 사람을 더 집어넣어야죠. 사람이 부족했네. 보는 눈이 더 있어야 되겠네. 사람을 때려 넣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작업자는 3사람인데 감시하는 사람 5, 6사람 되는 거죠. 이게 산으로 가는 보통 케이스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안 그랬단 말이죠. 정기적인 기술 세미나를 갖고 또 신입사원들이 들어오면 어느 정도 프레셔를 받으면서 자기가 배웠던 거에 대해서 발표도 하고 남들 앞에서 공개도 하고 지탄도 받고 잘했다고 칭찬도 받고 하면서 밀고 땡기는 그런 끈끈한 엔지니어십 같은 게 있었거든요. 꾼들의 양성소라는 느낌이 있었어요. 정말 기술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필드들을 요소에 많이 만들어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정말 삼성전자에 들어간 친구들이 기술력 하면은 공부 열심히 하고 저 친구들 우리만큼 알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다시 찾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인텔의 모습을 보면서 약간 삼성을 보고 있다는 느낌 받으시나요 혹시? 네, 많이 봤습니다. 우리도 저렇게 될지 몰라 라는 느낌을 저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많이 하고요. 사실 인텔도 들여다보면은 하루아침에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게 아닌 걸로 보여요. 진짜 10년 전부터 뭔가 삐그덕삐그덕 하는 모습들이 지금 와서 보면 다 보였잖아요. 저도 우리 회사도 똑같은 것 같아요. 진짜 몇 년 전까지,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2, 3년 전까지만 해도 막 사상 최고 찍고 했었어요. 그거에 묻혀서 안 보였던 거죠, 그런 것들이. 근데 이제 지금 갑자기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여전히 기술력은 있으니까 인프라도 있고 좀 잘 헤쳐나갔으면 좋겠네요. 아, 저도 정말 그러길 바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어떨 때는 진짜 가슴이 먹먹해지기도 하고 예, 좀 어쩌다 우리 회사가 이렇게 됐나라는 생각도 많이 드는데 어떻게 한두 번의 인적 쇄신으로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인적 쇄신이라는 거는 진짜 긴 시간이 필요한 거고 그들이 또 성장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단시간에 효과가 나타날 것 같진 않아요. 근데 어쨌든 지향점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잘 제시가 되고 또 임원 인사나 아니면 내년도에 발표할 새로운 청사진들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좀 지향점을 제대로 짚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을 바친 기업인이 이제 정말로 잘 됐으면
그래서 지금은 매를 맞을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직원들 사이에서도 뭐 내가 직접 매 맞는 거 아니니까 딴 사람 이야기하듯이 하는 부분은 제발 좀 자제해 줬으면 좋겠고, 그렇다고 좋은 말만 하라는 건 아니죠. 분명히 문제가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여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그 매를 맞았으면 그냥 이 또한 지나가리라고 생각하지 말고, 아, 내가 왜 맞았지? 내가 뭘 잘못했을까라는 뼈저린 반성이 필요한 시간이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다시 살아나기 어렵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